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대전시, 대전 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올해 대전 교육청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은 언론과 또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래서 안타까움도 많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폭력 현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PPT를 보여주시면 학교폭력은 21년에 1426건, 그리고 22년도에 1845건, 그리고 23년도에는 9월까지 통계가 1318건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이 증가되고 있고 또 올해도 작년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PPT 화면을 보시면은요, 18개월간 심의위원회 가해 학생 조치 내역을 보시면 1호에서 3호까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내용의 1호부터 3호까지 서면 사과, 접촉 및 보복 금지, 그리고 3호는 학교 내 봉사, 여기 이 부분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제가 통계적으로 따져보니까 85.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께서 보실 때는 왜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가 자꾸 증가하고 있고 또 심의위원회 처분이 1호에서 3호 에 집중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아시다시피 학교 폭력이 유형이 다양화되고 이제 복합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모든 걸 다뤄서 조치를 취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사실 학교 폭력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존재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해 학생을 잘 선도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런 것을 이제 학교폭력 대체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135가 이렇게 많죠. 근데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든 문제에서 원만하게 좀 화해 조정해서 같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가능하면 아이들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당연히 135가 1, 2, 3호가 많은 것입니다. 저는 맞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적은 수위의 호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느끼는 바는 1, 2, 3호 정도 수준이었으면 사실 심의위원회에 올라올 건수가 아니라 학교 자체 해결권으로 학교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건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이 아주 적절하고 말씀이 맞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은 학교에서 심한 것이 아니면 화해 조정을 해서 아이들끼리 같이 앞으로 미래를 함께 같이 즐기면서 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의원님 다 아시겠지만은 이 일반 우리 사회에서 잘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학교 폭력을 사회 폭력과 같은 경향을 보는데 학교 폭력은 학생들이 일으킵니다. 학생들은 배우는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의 길에 인하기 때문에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아이들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잘 어울리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능하면 아이들이 같이 화해 조정해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학교폭력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지 않고 거기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장이라든지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 또 학부모님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소통, 협력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중대한 사항인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피해 학생도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처분을 받고 또 그 아이가 교육적으로 또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해결하는 것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저와 생각이 동일하시다면 학교 자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면 조치를 받게 되고요. 조치를 받게 되면 그것이 마치 좋은 글씨처럼 계속적으로 남고 또 그게 생활에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서는 또 굉장히 자기의 꿈이나 미래를 지켜봤을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적은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학교 안에서 학교 울타리 안에서 해결되도록 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중이신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반복해서 보았는데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좀 해결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않고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흐름도입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부터 조치 이행까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 것은 사안 조사와 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을 좀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안 조사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실까요?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사안조사 보고서가 부실하다라고 되는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안조사는요,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 책임교사, 소위 말하는 이제 전담교사가 주로 맡고 있는데 맞지요? 네네. 네. 다음 PPT 보여주세요. 21년도에 국정감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82%가 이 전담교사가 초임 기간제 교사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초임 교사나 기간제 교사가 많이 담당하고 있지요? 교육감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학교폭력 업무가 꽤 많고 또 초임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의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특성도 잘 파악이 좀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업무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그 기간제 교사나 또 초임 교사가 이 업무를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적으로 이제 학교 폭력이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개입하고 또 민원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교사가 굉장히 중압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담당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 책임교사의 짧게 이제 주기교체가 일어나다 보니까 경험 부족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을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좀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이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요. 학교폭력 종합지원단 또 원스톱 학교폭력 예방 지응 대응팀이 컨설팅 및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갈등 조정 지원단의 현장 지원을 더 확대하고 관리자하고 책임교사 연수 등 지구이별 교원 연수를 운영해서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학교에서는 컨설팅단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 그리고 갈등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심의가 끝난 다음에 주로 많이 조정이 되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올해에도 변호사를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 사안조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변호사를 도입해서 할 계획이신지, 다른 지원청 같은 경우에, 지역의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직접 학교에 방문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사안도 조사를 하고요. 이런 절차들을 잘 밟아가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지요? 네, 현재 지금 말씀했던 대로 우리 학생 생활지원센터에 이제 교육 전문지, 행정지, 파견교사 등 아주 동부 8명, 지금 서부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학교 규모, 심의 요청 건수가 이제 서부가 또 현저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서 인력 배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말씀했던 대로 학생 생활지원센터 변호사는 동서부 각 1명씩 우리 학교폭력 법률 전문 인력 변호사를 배정해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원활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안 조사를 할 때도 이 기간제 교사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안조사에 굉장히 부실함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사실 이게 심의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내용이 부실해서 다시 재심사를 좀 해달라, 심의를, 사안조사를 다시 해달라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변호사가 도입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요, 우리 변호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6급 수준으로 뽑는다고 하셨는데 6급 수준이면은 연봉 4,500도 미만이라고 보여지는데요. 4,5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고 올 만한, 지방인데 더군다나 올 수 있을 만한 변호사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네.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요. 사실 이제 상당 기간 동안 변호사가 선발되지 않아서 미배치가 발생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는 또 일반직 또는 뭐 교육 전문직을 배치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변호사를 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뭐 근무 여건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알기에는 요즘에 변호사님들 한 건에 수임하는 수임료가 저 기본이 550인데요. 한 달에 한 건만 수임해서 해도 되는데 그 4,500만 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분은 전 없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절대 뽑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반직이든 전문직이든 실제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또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좀 더 충실하게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심의위원회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문제, 그리고 심의위원회 참석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참석률에 대해서도 함께, 또 정보 보안에 대해서도 함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은요. 올해 6월에 충청투데이에서 연재 기사를 통해서 심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왜 이런 공정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을까요? 교육감님. 왜 계속적으로 전문 심사하시는 심의위원들에 대한 전문성이 계속 지적이 될까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사실 심의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서 교육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교원, 또 법률인, 경찰관, 상담 전문가 등 사안 유형별 전문가를 선발하고 학교 폭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전문성 신장 대책으로는 이제 그 심의위원들을 잘 이렇게 모셔야 되겠죠.
그래서 2024학년도 심의위원 선발 시는 의원 면접 실시 및 영역별 심사 기준 강화로 전문성을 갖춘 의원 선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한번 PPT 보실까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제 2차 피해를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대낮에 학교 근처에서 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원을 참석해서 심의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위원장님이 피해자인 저희 아이들에도 불구하고 전학이나 이사를 갈 생각이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저희가 피해자인데 이사를 가야 되고 그리고 전학을 가야 되냐고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 전문적이고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 사람이 이런 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좀 마음이 착잡하고 힘들었습니다. 네, 교육감님 지금 영상 보셨을 텐데요. 제가 제 2차 심의위원회에서 제 2차 피해를 입었다라는 학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다 보니까 피해자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학교를 전학 가거나 이사를 갈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은 한번 거기 물론 이제 그런 것을 결정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겠는데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만 제가 이제 올바른 저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사를 가거나 하는 그런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도 분명히 이유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도 보호 처분에 대해서 이사를 가고 전학을 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 중심에서 묻지 않는 것은 저는 이런 질문조차가 사실 적절하다고 보여지기는 어렵고요. 가피해 학생들이 모두 학생이고 또 보호해야 할 대상이긴 하나 우리가 그래도 피해 학생을 중심으로 먼저 보호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A군이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부모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타 가져오라고 지시하거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합니다. 집 앞에 찾아와서 돈을 받아가기도 하고 걔네 집 앞에 오라고 해서 거기서 돈을 주기도 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어지던 협박 문자와 전화는 이를 눈치챈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 측에 알린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한 달간 심의 끝에 학교 폭력이 인정됐고 가해 학생에게는 접촉과 협박, 보복을 금지한 2호 처분과 4호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의 결과에도 피해 학생에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심의 기간 현장학습을 신청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가해 학생이 그대로 같은 교실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피해 학생이 2주 넘게 등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부딪히거나 하는 것 자체를 얘가 두려워하는데 그게 과연 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였을까라는 좀 억울함이 있었고요. 교육청은 가해자가 초등학생인 만큼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절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초등학교에서 반을 교체할 수는 없어도 징계 기한이 중학교 졸업 때까지 이어지는 만큼 상급 학교 반 배정에 참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교육청 심의 결과가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가 되고 있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동아입니다. 네, 지금 기사를 보셨습니다. 10월 16일 날 KBS에서 보도한 뉴스인데요. 제가 여기에 나왔던 이 피해자의 부모님을 어제 일요일이지만 급하게 만났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을 한다는 걸 알고 어머님께서 저에게 어떤 루트인지 모르지만 연락을 주셔서 아침부터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학생은요, 지금 같은 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은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조금 더 신중하게 결과를 생각했더라면 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자료 보면 이 가해 학생은요, 피해 학생에게 4달 동안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299건의 전화를 했고요.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그 누나에게 46건의 전화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이게 교육감님 이거 제가 나중에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달 동안 SNS로 보낸 73장의 문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요. 나 지금 너희 집 가서 너희 엄마 만나서 다 얘기한다. 그리고 내가 빡친 이유는 네가 답장을 계속 씹어서야. 그리고 자전거도 너는 잘 훔치니까 돈도 훔쳐서 나한테 줘. 오늘 10,000원, 내일은 20,000원, 내일 모레는 30,000원, 다음 주는 40,000원. 일십할 때마다, 그러니까 카톡을 씹을 때마다 10,000원씩 추가다. 어머니한테 친구 생일이라고 돈 좀 달라고 하렴. 한 달 동안 이 73장이에요. 너희 어머니 지갑에 현금이 있는지 봐봐. 돈을 훔쳐. 너 언제 훔칠 거야? 카드 번호는 알아? 비번. 다른 사람 걸 훔쳐서. $250,000, $300,0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줄 수가 없다고 아이가 얘기하니까 한 번만 진짜로 오늘은 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30만 원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얘기하는 이것을 제가 검토하면서 정말 내 자식이었더라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일 주는 대신 오늘 하루만 지켜주면 내일 주는 대신 내가 네 개 될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밖에도 너무 많아서 사실 저는 이거를 이 73장 한 달치인데요. 4달치는 300장이 넘습니다. 이 정도 보면서 제 가슴이 떨리고 내 자식이었더라면 이거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께 어떤 민원인이 하루에 동일하게 10번씩 매일 협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그게 4개월 동안 유지가 된다고 하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근데 지금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요 아까 지금 화면에 네. 나왔던 거 있죠? 네. 심의 의원들이 이제 제 2호 조치, 제가 네. 듣기로는 제 4호까지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심의 의원들이 이거 내릴 때는 아주 그 피해를 면밀하게 사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또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렸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피해 학생한테는 제 1호 심리 상담 및 조언이 내려졌고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한 제 2호 우리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또 제 4호가 내려진 걸 알고 있어요. 사회봉사 9시간 이렇게 내려져 있는데 이것은 심의위원들이 이제 충분히 그 모든 것을 학생들을 고려해서 내린 조치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런 피해 학생들이 있다면 가해 학생은 선도를 해야 되겠고 피해 학생이 학교 생활에 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주 모든 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요 정도로 제가 읽어드렸는데 4호 처분 받았습니다. 그게 2호 얼마나 더 심해야만 5호 처분을 받고 6호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교육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물론 이게 심의위원회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접촉, 보복, 그렇죠? 이런 금지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같은 반에 있으면서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누가 그 역할을 하지요? 담임교사가 합니다. 담임교사가 이 아이하고만 계속 봐야 되는 것도 아닌데 가능하다면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처분에 대한 적용의 점수입니다. 심각성 뛰어나게 높고요. 지속성 높고요. 당연히 고의성 높다고 저는 봅니다. 학생의 반성 정도나 화해 정도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본 사안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2호 처분을 받았는데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심의위원회의 위원분들이 조금 더 전문성이 있었더라면 저는 이런 처분 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4점에서 9점 정도인데요. 점수와 상관없이 아이가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옆에 나와 있죠.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해드렸는데요. 피해 학생이 보호를 고려해서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시키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을 생각한다고 했으면 같은 반에 두는 것이 과연 맞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부모님께서 일단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조금 보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 건수도 청구 심판이나 소송건도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게 되면요, 교육감님, 학부모나 학생이나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나 모든 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심의하는 분들은 조금 더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그 전문가와 그리고 학부모 위원이 위원장을 하는 가장 중대한 결정을 하는 위원장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먼저 전문성 문제와 함께 위원회 참석률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법률가, 그리고 경찰, 그리고 우리 교육 전문가, 그리고 학부모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16개월간 동부에서는 참석률이 낮은 분을 확인해 보니까요. 16개월간 동부는 3회, 서부는 9회 참석하신 심의위원이 계셨고요. 그리고 많게는 147회, 96회 정도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로 적게 나오게 되면 그만큼의 다른 심사위원들이 부담이 많이 가게 되지요. 네,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일반 학부모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3분의 1, 즉 3명 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심의하시는 학부모위원들이 빠지게 되면 원래 다른 분이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147회, 16개월 동안 147회를 들어가면 주 2회에서 3회 동안 매 이틀에 한 번꼴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전문성도 없는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서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적당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심의위원을 뽑을 때는 만약에 많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규정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 생각에 말씀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중간에. 네,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도 연중 실시하고 있고, 또 향후 학생과 보호자를 배려하는 질문법도 익히고, 또 위원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도록 이제 연수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위원이 출석률이라든지 그리고 연수 참석 등 이제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해 가지고 전문적 자질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화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을 우리가 뽑을 때에도 선정할 때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도 1000건이 넘는 사례를 다루는데요. 한 1년에 강화 연수는요, 딱 2번밖에 안 했고요. 그것도 100% 참석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49명 중에, 동부는 47명, 서부는 49명으로 위원들이 위촉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49명 중에서 35명 교육에 참석했고요. 참석률도 100% 아니고요. 그래서 더 강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하다 보니까 접게 심의위원 수당이요,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많이 참석하시는 분은요, 월 134만 원, 16개월간 2010만 원의 수당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할 것은요, 심의위원회 담당 국과장님들은 심의위원회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원, 학부모, 법률가, 경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경찰이나 지금 현직 교장 선생님이나 이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가요? 제가 시행령을 살펴보니까요, 관련 공무원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전에 있었던 센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근무 시간에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지급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방법을 찾으셔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심의위원회 정보 보완에 대한 문제입니다. 심의위원분들이 이제 사례가 동네에서 이루어지면 누구누구 아이가 있다더라, 이런 사안이 있다더라 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예기치 않게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출력하거나 보는 과정에서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심의원 대상으로 학부모들이나 다른 분들은 사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보완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어떤 보완에 조금 더 강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좀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사실 심의위원들은 이제 본래 임명 위촉식 때 서약서 작성 및 준수를 고지하는데요.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네, 근데 네, 그렇게 그래서 심의 시 사용한 심의 자료는 외부 유출을 방지해서 아주 개인 정보를 보호하도록 아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요. 제가 실제로 그런 사례의 내용을 받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어떤 이런 아이들이 개인적인 정보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예방 차원에서 센터 내에 사건을 연락할 수 있는 PC를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출력을 할 때 워터마크 및 출력자 정보가 인쇄되도록 해가지고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고민 안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것이 모든 데이터들이 다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시대에도 개인 정보만큼은 거기 데이터에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똑같죠. 이 심의위에서 결정된 그런 사항들이 외부 유출이 되면 개인에 대한 어떤 신상이라든지 모든 것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개인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서 아주 더 철저하게 면밀하게 규정을 적용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약속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학생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PPT요. 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 초과 근무가 발생되고 있고요. 24년도에 인력 계획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PPT요. 네. 이게 생활지원센터에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여는 생활지원센터에서 초과 근무 현황입니다. 동서부 포함해서 534시간, 344시간, 그리고 265시간, 이렇게 너무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초과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도 심의가 열리는 경우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심의를 여는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후에, 20일 내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몇 주 내에 이 심의 사안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일은 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밤에도 초과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아주 중한 경무를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봐주실까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생활지원센터에 인력을 확보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23년도 오히려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줄이라고 했고 저는 인력을 늘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학교폭력 건수는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인력은 8명에서 내년은 6명으로 줄어들고요. 서부 같은 경우에는 동부보다 2배 정도의 사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명이 줄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하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서로의 문제가 발생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교육감님,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사실 지금 말씀대로 2023년에 지금 표에 나온 대로 동부가 8명, 서부가 9명이었는데 현재
요 표에 나와 있는 인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네. 그 전담 인력을 더 추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몇 번 저도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늘리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줄었지? 그런데 교육부의 어떤 사안에서 파견 교사는 전부 다 이제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파견 교사는 지금 빼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서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계약직으로 일했던 분이 전문직으로 변화가 되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안정되게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를 4,500만 원에 밖에 주지 않는 변호사가 올 이유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 인원이 일할 수 있는 손이라도 좀 주셔서 면밀하게 또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력을 조금 더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담 인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꼭 약속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적어도 일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다 보면 워낙 사안이 많다 보니까 실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들이 내리는 어떤 민원사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정해야 하고 저는 신뢰로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은 앞으로 줄어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학교 안에서 해결이 되도록 갈등을 조정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심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에도 상담심리 전문가라든지 법률가, 경찰 등이 잘 구축되어서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여서 심의에 들여지는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예방교육에 집중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학교 울타리 안에서 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경하는 또 조정하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모습에서 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또 하시고자 마지막 말씀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폭력이 예방이 철저히 돼서 학교 폭력이 아주 근절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에 이렇게 학교 폭력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갈등 조정 지원단 역할을 강화해서 학교 자체 내에서 좀 아이들이 갈등을 조절하면서 피해 가해 학생들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폭력은 우리 학생들, 배우는 학생들이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친구 사랑 3운동이다, 또 어울림 프로그램 이런 독서, 예술, 문화체육 하는데 문화예술 교육을 한 예를 들면 문화예술 교육을 해보십시오. 문화예술 교육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같이 합창을 하고 음악을 하면 그 속에서 어울림이 있으면 폭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문화예술 활동에서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합창도 하고 하면은 본인들 스트레스도 감소합니다. 폭력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사실 스트레스가 있는 어른들은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없는 줄 아는데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의 파편이 이렇게 쌓이다가 보면은 그것이 많이 쌓이면 이제 감당할 수 없으면 폭력으로 나오는 사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문화예술 교육이라든지 교과와 연계한 지금 대전교육청에서도 독서예술하고 체험연극, 뮤지컬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교과와 연계된 그러한 인성교육이 더 강화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어 시간에 친구를 사랑하는 주제를 두고 글짓기를 하면 그 속에 아이들이 옛날 그 폭력 같이 다툼이 있던 아이들도 이렇게 화해해서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어. 이렇게 발표하면 그런 환경에 처한 학생이 그걸 듣고 나도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러한
모든 교육과정과 연계한 그러한 인성교육,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히 하면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하나의 원천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시에도 가능하면 갈등 조절을 해서 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원만하게 해결해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또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또 애써주시는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미래생활과 그리고 생활지원센터에서 애쓰시고 있는 것. 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학교 폭력 없는 대전교육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